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로트가 합격 확률과 50곡선입니다. (50곡선은)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 특성 곡선은 주로 로트의 크기, 그 다음에 표본의 수, 그리고 합격 판정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조건에 따라서 부적합률과 합격률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50곡선의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50곡선은 검출력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합격률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합격률은 검출력이 아니라 검출이 안 되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률을 나타냈다 그러면 맞지만 검출력을 나타냈다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또 맞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50곡선을 통해서 검출력을 알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률을 안다는 얘기는 불합격률도 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검출력을 알게 되죠. 그래서 50곡선은 합격률을 나타낸 그림이지만 거꾸로 검출력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출력을 나타냈다면 그것은 무조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50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곡선은 부적합률 P와 합격률 LP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합격시키고 싶은 노트의 부적합률을 P0라고 하죠. 근데 이 P0는 1-알파만큼을 합격을 시키고요. 반면에 합격시키고 싶지 않은 나쁜 품질 수준인 P1에 해당되는 노트는 베타만큼만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1-알파와 베타의 관계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P0를 상한이라 그러고 P1을 하한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좋은 노트가 P0라 그래서 불량률을 P0를 요구한다는 게 아니고요. 0에서 P0까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P0가 부적합률의 상한 이렇게 되는 거고요. P1은 이거보다 나쁘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P1부터 100%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P1은 하한이라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헷갈리게 하는 문제니까 이것은 반드시 50곡선하고 연결시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형식이 1회, 2회, 다회 축차가 있다고 그랬죠. 예, 샘플링 검사의 형식은 4가지로 보통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형식의 기본적인 성립 조건이 뭐냐 하면은 50곡선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동일하게끔 N을 분할을 해야지 합격률이 동일하지 않게끔 N과 AC12가 분할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같은 형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 같다는 얘기는 1회를 하건 2회를 하건 다회를 하건 축차를 하건 합격률이 같기 때문에 같은 품질이 보증된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의 특징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50곡선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 중에 형식의 요건으로 분명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50곡선의 1-알파와 베타와 관련해서 합격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계산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것이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1-알파를 이항분포로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 x가 0에서 합격 판정 계수까지의 누적값이 됩니다. 그리고 ncx p0 x 1-p0 n-x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험 문제에서 틀리는 포인트가 P0를 P1으로 써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알파 대신에 이것이 알파로 둔갑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알파는 불합격 기준인데 LP는 합격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LP를 계산하는 공식을 구하려면 당연히 1-알파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1-알파일 때 계산되는 이항포의 식은 P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슬쩍 이 누적값을 없애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계산상 이것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깜빡하고 속아넘어갈 수가 있죠.
반면에 나쁜 노트의 노트 합격률인 베타는 시그마 x는 이퀄 0에서 똑같이 AC가 됩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죠. 합격 기준이니까. 그래서 AC 이하일 때 합격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NCX에 당연히 이건 P1X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 N-X가 되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 P1이 나 불합격시키고 싶은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P0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P0로 쓰면 깜빡하고 맞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베타 대신에 1-베타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격률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변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틀릴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통계학에서 배웠던 각 분포에 따른 평균과 분산 그리고 LP를 계산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균은 각 분포에 관계없이 아시다시피 전부 NP로 동일하죠. 그리고 분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항분포가 기준이 되죠. NP 1-P가 되고요. 그리고 포화분포는 얘가 0으로 수렴이 되니까 NP가 되죠. 그리고 초기화 분포는 기본적으로 표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화 계수가 앞에 붙어서 NP 1-P가 된다 라는 것은 공식 기억나시죠? 그리고 로트 합격률을 계산하는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초기화 분포의 경우에 시그마 x는 이퀄 0에서 합격 판정 개수까지를 모두 더하는데 n개 중에서 n개를 샘플링 하는데 np개 중에서 x개가 나오고 그리고 n-np개 중에서 n-x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곱한 것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항분포의 경우입니다. 이항분포는 금방 계산한 대로 x는 이퀄 0에서 합격 판정 개수를 더한 것인데 NCX 그리고 PX 1-P의 N-X가 되죠. 마지막으로 포화분포는 X 이퀄 0에서 AC까지를 모두 더하는데 2의 마이너스 NP 곱하기 X 팩토리얼분의 NP의 X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사법 기억나시죠? n분의 n이 0점에서 작으면 초기화 분포는 이항분포에 근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P가 0점보다 작고 n이 매우 크면 이항분포는 포화성분포에 근사하죠. 그리고 P가 0점보다 작고 NP가 5보다 크면 이항분포나 포화성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거 아시죠? 그 전에 합격 확률 계산을 먼저 한번 다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트의 크기가 3000인데요. 표본은 100개를 뽑네요. 자, 그럼 벌써 n분의 n이 0.1보다 매우 작으므로 이것은 이항분포로 풀어도 되죠. 그 다음에 합격 판정 개수가 2개인데요. n은 100이고요. P가 얼마냐 했더니 1%래요. 그럼 이거는 10%보다도 굉장히 작네요. P가 굉장히 작고 N이 굉장히 크니까 다시 포화성 근사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문제는 초기화 분포로 풀어도 되고 이항분포로 풀어도 되고 포화성 분포로 풀어도 됩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어렵게 얘들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포화성 분포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화성 분포로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합격 확률은 부적 합수가 2개이니까 2개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포화분포를 위해서는 M을 구해야 되는데 M은 NP니까 100 곱하기 1%는 1이 되죠. 예,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승 곱하기 0 팩토리얼 분의 1의 0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에 1 팩토리얼 분의 1의 1승이 되고 그 다음엔 2의 마이너스 1에 2 팩토리얼 분의 1의 좌승이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한 방에 씁니다.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얘는 이래저래 계산하면 1이에요. 0 팩토리얼도 1이고 1의 0승도 1이기 때문에 계산 하나마나 1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계산 하나마나 m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m도
이번엔 1이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2 팩토리알분의 m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2분의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네요. 그러니까 0.9197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항분 풀어만 풀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100C 0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0.01의 0승, 0.99의 100승, 플러스 100C1, 0.01의 1승, 0.99의 99승, 더하기 100C2, 0.01의 좌승, 0.99의 98승이 됩니다. 자, 이 값은 얼마일까요? 0.9206이 나왔습니다. 뭐 이 값이나 거의 차이가 없죠. 뭐 대부분 똑같이 0.9이네요. 뭐. 예, 이렇게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는데 자세하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기법으로 풀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이 벌써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푸아송문포가 계산이 간편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표가 푸아송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험에 무조건 잘 나오는 50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곡선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NC의 관계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데요. 먼저 이 세 가지 중에서 NC는 변화가 없고 N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한 그래프입니다. 이 50곡선은 실제로 엑셀로 구한 건데요. N100 AC 이퀄 1로 해서 로트의 크기만 1000개, 5000개, 무한은 100만 개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식을 만들어서 50곡선을 엑셀로 그려봤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별 차이가 없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 n분의 n이 이미 0.1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얘가 아무리 커져도 영향을 별로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50곡선으로 밀어보면 검사하는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검사 대상의 로트의 크기는 어차피 많으나 적으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로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검사하는 대상을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 10,000개가 아니라 100만 개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것이 이론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검사 단위가 커진다는 얘기는 1의 입고량이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고가 왕창 늘어날 수가 있죠. 즉 검사 로트는 재고량과 완전히 상극관계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로트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좋은 거지 무턱대고 크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죠. 이번에는 표범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로트의 크기와 C는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N1000 AC 이퀄 1로 그대로 두고 N만 증가를 시켰어요. N을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됐나요? 50곡선이 점점 가파르게 되죠. N자를 보시면 이해하시죠? N자는 쫙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곡선을 밑으로 팍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가파르게 나오죠. 예. 생긴 대로 노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N이라는 글자 그대로 50곡선은 N이 증가하면 가파르게 된다. 그 얘기는 1종 오류는 점점 커지고 2종 오류는 작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불합격률이 증가하고 합격률은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로트의 크기와 표본의 크기는 일정하고 이외에는 C만 증가를 시키는 경우인데요. C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일단은 로트의 크기 1000, 표본의 크기 100을 고정을 하고 이렇게 0, 1, 2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50곡선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죠. 0, 1, 2니까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C 글자 그대로 이게 쳐올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완만하게 되는데요. 완만하게 된다는 얘기는 알파는 작아지고 베타는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하고 베타가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거꾸로 N과 알파는 같이 움직입니다.
네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합격 판정 개수와 검사량과 노트의 크기를 전부 비례해서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비례해서 증가시킨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한다는 얘기죠. 1, 30, 300, 즉 300개 중에 30개를 검사해서 1개를 합격시키겠다. 이것을 3개까지, 9개까지 3배를 늘렸죠? 그럼 다 3배씩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표본의 크기는 전혀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건 있으나만 하는 거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N과 C를 같이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죠. 뭐 하나씩 증가시키면은, 즉 N을 증가시키면은 합격률이 나빠지고 C를 증가시키면 합격률이 좋아지는데 그럼 둘 다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굉장히 괴상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형태에서 갈수록 이렇게 조금 더 점점 급해지는 형태를 보이죠?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전수검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수검사를 생각한다면 어떤 기준을 정점으로 해서 이까지 분량이 나오면 100% 합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100% 불합격이 되죠. 그래서 전수검사는 이렇게 직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전수검사로 빗대면 이렇게 직각이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N이 증가될수록 직각에 가까워지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N과 C를 동시에 증가시키면 점점 전수검사에 가까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동시에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얘들의 정체가 뭡니까? 샘플링 오차 아니에요. 그러면 전수검사를 한 거면 샘플링 검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결론적으로 전수검사하면 샘플링 오차가 없어요. 즉 N과 C를 동시에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패를 다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 베타가 제로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알파, 베타가 무슨 특별하게 나오는 수학적 그런 측면이 아니고 샘플링 검사를 하는 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검사에 가까워질수록 전수검사의 속성에 가까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전수검사는 당연히 샘플링 오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철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시험제 중에서 객관식 문제 중 정말 어려운 것들은 이걸 막 섞어놓고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기보다는 기본적인 이 오시곡선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N의 변화, C의 변화, 그리고 N과 C의 동시 변화에 대해서 일단 그래프가 바뀌어가는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사실 그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학습하셔서 확실히 그 변화들을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시곡선에서 합격 판정에서 C가 증가하면 베타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거꾸로 N이 증가하면 알파가 증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그마가 증가해도 베타가 증가한다는 것은 확률문법에서 배웠죠.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CV로 알아두시면 연관관계를 쉽게 외울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전체적인 비례 샘플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증가시키면 얘들은 둘 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감소한다 하는 것도 반드시 잊지 마세요. 이러한 오시곡선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만든 수표가 개수기준형 1의 샘플링 검사표입니다. 이 샘플링 검사표는 아무 조건이 없는 단순 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장 특이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평하게 보호하는 노말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노말형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위험은 무조건 5%고요. 소비자 위험은 무조건 10%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파가 5%고 베타가 10%면 이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소비자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이 자체를 노말형이라고 하는데요. 정규분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규분포의 특징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안에 데이터가 3분의 2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를 벗어나는 비율이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떠한 형태의 표본을 뽑았을 때 잘 나오는 경우가 2고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같은 결과를 좋게 보는 경우가 2고 나쁘게 보는 경우가 1인데 생산자 위험은 좋은 경우를 불합격을 시키는 경우고 나쁜 경우를 합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목표가 좋게 나오는 것과 나쁘게 나오는 비율이 2대 1이 됩니다. 그러면 2배로 많이 나오는 것을 5% 불리하게 만들고
반밖에 안 나온 것은 10% 나쁘게 만드는 거면은 사실은 공평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5%, 10%가 공평한 이유는 정규분포의 데이터의 속성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차피 2대1로 나오기 때문에 5%와 10%가 넣으면은 실제로는 아주 둘이서 똑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따르게 되면 같은 표본에 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평하게 같이 피해를 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보편적인 거래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겸사 방식에 붙은 명칭이 노말형, 즉 규준형입니다. 하여튼 원래 뜻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어느 한쪽이 균형추를 무너뜨리지 않는 아주 보편 타당한 검사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수치표에서 가장 먼저 좋은 노트인 P0와 나쁜 노트인 P1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품질 전문용어로 QPR, QCR이라고 하는데요. PR이 뭔지 아시죠? PR이 알파입니다. 생산자 위험. 요거는 뭐냐면 생산자 위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5% 불합격시키는 불량률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5%가 아니죠. 예, 5%를 불합격시키는 불량률을 0.1%로 할 수도 있고 1%로 할 수도 있고, 그건 결정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QCR은 CR이 소비자 위험이죠. 예, 요것이 베타가 됩니다. 베타인 품질이라는 뜻이죠. 베타인 품질 수준을 P1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PR과 QPR은 완전히 다릅니다. PR은 알파고 QPR은 알파일 때 품질 수준, 이걸 얘기하고, CR은 소비자 위험, 즉 베타이고, QCR은 소비자 위험일 때 품질 수준인 P1을 뜻하는 것을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객관식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만족하는 NC를 결정하는 것은 수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수표에서 스타가 나오면 보조표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개수기준형 샘플링표입니다. 수험서 맨 뒤편에 보시면 수표에 나와 있고요. 규격번호는 KSQ0001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P0를 1%로 잡았고 P1을 6%로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P0가 1%라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P1이 6%라면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보면 80과 2가 나오죠. 예, 이건 뭔 얘기냐면 80개를 샘플링해서 부적합품 개수가 2개 이하면 합격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시킨다. 자, 처음에 이런 얘기했죠. 표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MP를 쓴다. 즉 80개에서는 1% 이하면 합격시켜, 이게 아니고 80개 검사를 해서 2개 이하면 합격시킨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 표본에 관한 품질 표시 방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불량률이 1%가 아니라 0.8%예요. P0가 0.8%라면 여기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럼 와보면 여기 화살표로 놔주시게 되죠. 예, 화살표로 놔주시면은 검사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따라 내려갑니다. 이 경우도 80에 2개를 검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만약에 어떤 값이 여기쯤 왔다면 내려갔다가 따라갔다가 때려가서 15개 연계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별표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 별표가 나오면 보조표를 이용해야지 설계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보조표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n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얘기고요. 대개가 이 별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P0분의 P1이 보통 3보다 좀 작아지면 기본적으로 이 값들이 대부분 별표로 나오게 됩니다. 즉 좋은 노트와 나쁜 노트는 최소한 3배 이상은 돼야 설계가 그다지 표본수가 늘지 않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표본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P0가 여기 있고 P1이 만약에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얘들은 10%니까 여기가 되고요. P0는 95%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 곡선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 알게 되죠. 결국은 비율이 좁으면 좁을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검사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P0와 P1의 관계를 쫓겨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조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P0가 1%고 P1이 2%라고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율이 좁죠? 그럼 P0가 1%면 여기가 되고요.
P1이 2%면 여기가 됩니다. 내려가 보면 네, 지금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별이 나타나고 있죠. 이 경우에는 보조표를 이용합니다. 일단 P0가 1%고 P1이 2%이기 때문에 계산상 2가 되니까 이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를 가보면 합격 판정 개수가 15개가 됩니다. 그럼 N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500이 나누기 1%, 0.01 하시면 안 됩니다. 플러스 1065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1034.5가 나오네요. 그러면 무조건 N을 올려야 되니까 1035개가 되겠죠?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죠? 실제로 이 비율이 좁으면 거의 전수검사와 진배가 없습니다. 이 문항은 산업기사 이론교재에만 있는 기초사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이론교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강의를 실시합니다. 주로 실험계획법이 많이 있고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실험계획법은 많이 추가가 되어 있고, SQC에서는 샘플링 한 문항, 관리도 한 문항이 산업기사에만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링 검사의 기초사직이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개수규준형 1의 샘플링 검사 방식이면은 KSQ0001 검사 방식입니다. 여기서 수표를 통해서 값을 설계하는 방법들을 샘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P0가 0.5%고 P1이 4%일 때 N과 AC를 설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규준형에서는 C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주 샘플링 표를 찾아야 됩니다. 0.5%와 4%이므로 이쪽이 P0입니다. 그러니까 0.5%면 여기죠? 4%면 여기네요. 예, 그러면 이제 마주치면 여기가 됩니다. 그럼 이게 화살표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네요. 잘 안 보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 수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페이지가 나오고 있죠? 예, 그 페이지에 있는 수치표를 보시면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려가면 120에 2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N은 120이고 합격 판정 개수는 2인 샘플링 검사 방식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0.8%와 2%의 관계를 찾으라고 했네요. 0.8%와 2%의 관계를 찾아보면 이것에 스타가 붙어 나옵니다. 이렇게. 확대해보면 이제 이렇게 그 수표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설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계가 아예 안 되는 경우고요. 이렇게 스타가 붙은 경우가 있고, 여기 화살표인데 화살표는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스타가 있을 때는 보조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교재가 샘플링 검사 보조표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표를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P0분의 P1으로 구합니다. 즉, 그러니까 0.8분의 2.0이니까 2.5가 됩니다. 2.5가 되면 여기죠. 예, 여기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C가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합격 판정 개수는 10개인데, 검사량은 308을 P0로 나누고, 0.8이죠. 예, 그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P1은 700이죠. 700을 2.5로 나눕니다. 그러면 665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N665개, C는 이퀄 0이 됩니다. 즉, P0와 P1의 폭이 대략적으로 3보다 작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3보다 작을 때 나타나는 형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엄청 실이 많은 N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낭비가 크기 때문에 P1을 붙여버리면 사실상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샘플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표 사용법을 일단 익혀보라는 차원에서 집어넣은 기초사직 문제죠.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